네, 워싱턴 이 시간 국제뉴스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대중 반도체 수출 추가 규제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된다 이런 보도 있습니다. 블룸버그하고 미국 그 IT 전문 간행물 와이어드가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는데요. 네, 미국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 발표가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반도체 장비하고 인공지능 메모리 칩 그 중국 판매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취할 걸로 보인다는 거 보도입니다. 네.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 이것도 담길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네요. 화웨이 공급업체 그 6곳을 애초 제재하려고 했는데 조금 손질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는 창신 메모리는 빠지고 반면에 그 중심고지 SMIC가 운영하는 반도체 공장 2곳은 그 추가 제재에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블룸버그가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 들려오는 얘기로는 추가로 몇 개 기업이 오를 것인가 그리고 이 기업들의 성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일단 들리는 게 있잖아요. 소통 얘기는 한 100개가 넘는 기업이 추가 제재 명단에 오를 것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실제로 제조하는 시설보다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 쪽에 집중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블룸버그 보도는 고대역폭 메모리 칩 조항도 일부 포함될 예정이다. 아시다시피 데이터 저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같은 데가 영향을 받을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동안에도 그 몇 차례 좀 손질이 돼서 확실하게 발표되기 전까지는 조금 속다는 금물이라는 그 지적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트럼프 2기로 이제 넘어가는 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네. 뭐 중국 그 제재에 관해서는 뭐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뭐 그 같은 입장을 취해 왔죠. 네. 중국이 자국에서 이제 AI 스마트폰을 팔려면 중국산 AI 모델을 탑재하도록 요구를 해서 애플이 이것 때문에 또 골머리 앓고 있다 이런 보도도 추가로 전해주세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입니다. 네. 그 아시다시피 애플이 지난달 그 자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출시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계속 협상을 해온 모양입니다. 그 지난주에 그 팀 쿡 CEO가 올해 3번째로 중국에 갔죠. 그때 가서 현지 언론에 애플 인텔리전스 중국 출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보면 중국이 이거를 허가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중국이 허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게 뭐 예상이니까요. 뭐 승인이 좀 복잡하다, 오래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예상인 거 아니면 아예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 중국의 담당 부서가 네. 이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인데 네. 거기 고위 관계자가 파이낸셜 타임스에 그 외국 기업이 자체 AI 모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길고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현지 기업하고 협력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 사람 얘기는 중국 기업이 검증된 그 대형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게 승인받기에 절차가 간단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쪽으로 상당히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애플 반응이나 뭐 대책으로 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전해지는 얘기는 애플이 안 되겠으니까 바이두 하고 이제 바이트댄스 또는 AI 스타트업이 이제 문샷인데 이런 쪽하고 제휴하는 쪽으로 조금 입장을 바꾼 것 같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지 애플이 이렇게 AI 탑재 스마트폰을 조기 출시하는 건 좀 어려워질 것 같다. JP 모건 애널리스트는 그 규제 절차의 그 불확실성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내년 하반기나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식으로 내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트럼프 2기에 맞서서 이제 대응을 할 유럽연합을 이끌 차기 집행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공식 출범된다고요. 정해진 겁니까? 이 소식 좀 유럽 전해주세요. 의회에서 승인을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 이사회가 공식 임명하는 절차만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요식 절차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2기 그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서 유럽연합 쪽도 이익 최우선 정책에 조정을 맞출 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찬성표를 던진 그러면 수가 많았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네. 유럽의회에서 한 54% 정도가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폰데라이언 그 집행위원장이 이제 2기 체제로 들어갔죠. 그 보니까 이번에 이제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 이거는 이제 이를테면 이제 외교장관 격인데 전 에스토니아 총리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대표적인 그 대러시아 강경론자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계속 지원이라든가 유럽 방위 정책 같은 데 대해서 이제 이거를 주도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폰데어 라이엔 2기가 된 건데 그렇다면 권한이 조금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나오네요. 관측은 그렇습니다. 네. 중대 결정은 물론 이제 집단 지도 체제지만 아무래도 폰데어 라이엔이 더 그 입김이 좀 강해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더 새 집행부가 더 오른쪽으로 갈 것 같다는 관측이고요. 왜냐하면은 폰데어 라이엔을 포함해서 한 집행부의 한 절반 이상이 우파 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우양우 성향이 더 강해질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차기 집행부도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으로 결정이 된 상황이고 트럼프 2기를 본격적으로 대비할 텐데 1기 때를 교훈 삼아서 뭐 어떻게 대비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나온 게 있습니까? 그 폰데어 라이엔 1기 때도 트럼프 1기였죠. 그때 철강 관세 때문에 티격태격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걸 교훈 삼아서 유럽연합 쪽도 보호주의 성격이 더 강한 그런 정책을 추구할 것 같다는 관측이 많고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그 폰데어 라이엔도 그저께 유럽 의회의 그 새 집행위원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경쟁력 나침판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축을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미국하고 중국과의 그 어떤 기술 격차 이걸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탈탄소화, 그다음에 경쟁력 그 강화를 위한 회원국가 공동계획을 추진하겠다. 세 번째는 안보 강화, 대외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국방 투자도 확대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방위 우주 담당 집행위원을 신설을 했습니다. 아우. 그래가지고 전 리투아니아 총리를 임명을 했고요. 폰데어 라이엔 그 위원장도 러시아가 지금 국내 총생산 최대 9%를 국방부를 지출하는데 유럽연합은 평균 2%가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는 지금 트럼프가 들으면 상당히 반색할 겁니다. 네. 그래서 새 집행부 출범하고 나서 100일 안에 유럽 방위 미래 백서를 발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유럽 안보가 언제나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이런 언급도 나오고요. 그 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집행위원이 27명인데 네. 여성이 11명. 그러니까 이제 1기 때 비해서 사실상 한 명이 줄었는데 그 집행부위원장 6명인데 그중에 4명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여풍이 더 강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루마니아 대선 1차 투표 이 결과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무소속의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사실 루마니아 대선 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또 네, 화제가 됐군요. 이 소개해 사람이 주세요. 지금 네. 친러시아 성향에다가 또 반나토 성향이 강하답니다. 컬린 제오르제스쿠라는 사람인데요. 네. 그 선거 전에 여론조사에서도 뭐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는데 1차 투표에서 20%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선까지 갔는데 그래서 지금 유럽이 좀 시끄럽습니다. 그 유럽의회 중도 성향 정치그룹 대표가 이 사람이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이렇게 가지고서 이제 유세를 많이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 조사하자. 이렇게 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유럽연합 그 디지털 서비스법이 있죠. 그 온라인 허위 정보라든가 그 불법 컨텐츠 확산을 막기 위한 법인데 이 DSA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해보자고 또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이 선거 결과로 인해서 또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뜨거운 감정으로 이제 틱톡이 떠오른 거고요. 그렇죠. 틱톡 네. 쪽에서는 오늘 새벽에 우리는 뭐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는데 그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하긴 요즘엔 뭐 여론조사가 많이 틀리는 경향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틱톡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자기는 소속 동작이 없으니까 네. 틱톡에 영상을 많이 올리면서 이제 이런 유세를 했고요. 특히 그 이런 영상을 올리는데 이게 아주 폭발적으로 그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대신에 국내 문제를 먼저 해결합시다. 이게 아주 먹힌 것 같습니다. 뭐 시사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나오는 정치권의 얘기들도 궁금하고요. 지금 루마니아는 그 우크라이나하고 그 국경이 가장 긴 유럽연합 회원국이면서 또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국에 배치되어 있는 그 패트리엇 포대 같은 것도 뭐 전달하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왔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 불만들이 많은 건데 이제 그게 그 표심이 이제 먹힌 것 같습니다. 다음 달 8일 이제 중도 우파 야당 그 후보하고 이제 결선을 하는데 이 사람도 지금 한 19% 가량 지지를 얻었으니까 서로 좀 아주 팽팽합니다. 이런 가운데 루마니아 미디어 감독청도 틱톡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집행위가 조사를 해주도록 요청을 했고 또 보니까 루마니아 헌법재판소가 어제 1차 투표
재검표를 해라. 좀 아주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2기, 트럼프 당선인 결정이 되면서 과연 이 당선까지 누가 공로를 좀 많이 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트럼프의 장남이 상당히 공화당의 이미지를 좀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좀 일조를 했다라는 얘기들도 일각에서 좀 많은 가운데 이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주류 매체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뭐 논의했다 이런 얘기 전해집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트럼프 장남이 자기는 행정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네. 딱 선을 그었거든요. 근데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전한 걸 보면요. 그 백악관 브리핑룸이 저도 워싱턴에 있을 때 보면요. 네. 굉장히 좁습니다. 그 있는 좌석이 한 50개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주류 언론들 앉고 나머지는 가면 뭐 서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상태인데 좁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거를 아마 손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더 힐 보도를 보면 장남이 아버지하고 독립언론이라든가 이런 그 인플루언서를 여기다가 자리를 배정하다 이 문제를 논의를 했다고 그렇게 자기가 밝혔습니다. 독립언론이나 인플루언서도 배치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변화를 이런 쪽 주자. 그 이제 우파 성향이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요 백악관 브리핑룸은 그 워낙 이게 이제 자리가 좁고 민감하기 때문에 그 백악관에서 관여하지 않고 기자단이 알아서 하도록 해서 하는데 이제 보면은 역시 맨 앞줄이 주류 언론들이 주로 맨 정중앙에 AP가 앉고 이제 뭐 MBC, 뭐 ABC, 뭐 로이터, CNN 같은 이제 주류 언론들이 이제 복수뉴까지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요. 여기 대해서 지금 이 트럼프가 이제 이게 좀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일기 때도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자기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그 매체들만 이렇게 불러가지고 또 그때도 조금 좀 시끄러웠던 모양입니다. 근데 기자석 배정은 좀 민감한 사안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워싱턴 포스트 그 보도는요. 네. 트럼프 참모진이 최근에 CNN 기자가 좀 못마땅한 케이틀런 콜린스라는 기자가 좀 상당히 좀 못마땅했던 모양인지 뒷줄로 가라 이렇게까지 또 아마 요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네. 트럼프 본인도 뭐 주요 언론 방송사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왔죠. 그래서 이제 대선 기간 때도 주류 언론보다는 이제 우파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데하고 주로 인터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알겠습니다. 이 장남이 네. 뉴욕 타임스를 꼭 찍어가지고 뉴욕 타임스는 이제 해리스 지지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었죠. 트럼프의 모든 것에 반대하는 민주당 마케팅 기관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도널드 주니어 마가 감별사로 또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 지난 네. 선거 이제 끝나고 나서 몇 주간 계속 말하라고 그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특히 주요 인선할 때 충성심 여부를 집중적으로 아마 체크를 한 모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이 내용은? 네.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런데 관련된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 트럼프가 언론인의 정보원 보호, 그러니까 비공개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뭐 연이어 살펴볼 내용인 것 같아요. 언론 쪽과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이 법안이요. 네. 이미 그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가결이 됐고요. 지금 이제 상원에 가 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상원이 민주당이 이제 그 다수당이죠. 그런데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도 지지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몇 달째 그 법사위도 통과지를 못하고 지금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CNN 보도는 톰 코튼 상원의원, 이 사람 이제 공화당 아칸소 이제 지역구인데 이 사람이 처리를 좀 방해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지난주에 이 해당 법안 관련 보도에 댓글을 달아서 네.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킬해라 이렇게 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법안 공식 명칭이요. 국가의 착취적 스파이 행위로부터의 기자 보호 법안이네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네. 그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거를 강제로 공개하지 못하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당 기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디지털 폼에서 그 기자의 관련 정보를 이렇게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론 이제 예외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또 그 이메일 서비스 공급자라든가 검색 엔진 쪽에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자의 취재권을 보호하는 건데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이게 이제 못마땅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핀란드 NGO 연례 보고서 내용인데요. 중국 올해나 내년이 탄소 배출의 정점이다. 이런 분석 나왔고요. 구체적인 내용도 궁금해요.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네. 중국이 이제 그 탄소 배출 제일 많이 하죠. 그런 가운데 중국이 탄소 배출량에서 이미 정점을 지났거나 내년쯤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네. 전문가 그 예상이 좀 늘었다는 겁니다. 핀란드 비정부기구가 조사를 해가지고 연례 보고서를 냈는데 그저께 학계하고 산업계 기후 전문가 한 44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44%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과거 조사에 비해서 훨씬 비율이 높아졌다는 그 비교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 보고서 내용 또 소개해 주세요. 그 태양광하고 네. 풍력을 비롯한 그 비화석 연료 에너지 성장, 그러니까 중국 경우에 지난해 이제 빠르게 확장되고 더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기차 판매도 올해 들어서도 3개월째 계속 그 전체 자동차 판매 절반을 넘었다. 그래서 청정 에너지 기술 성장도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디언이라든가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의 친환경 전환 낙관론이 좀 커지는 것 같다는 분석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대해서 조금 중국은 석탄 많이 떼지 않느냐 그렇죠. 이제 그런 그 약간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여기 네. 대해서 보고서가 그 석탄 의존 탈피도 상당히 좀 이렇게 진전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내년쯤 중국의 석탄 소비가 정점을 칠 것 같다. 그렇게 본 비율이 이번에 보니까 52%,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고서 그 저자 얘기가 중국의 그 탄소 중립 노력이 나름 결실을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청정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데 그 이점을 중국이 조금씩 느끼는 것 같다. 다만 이제 조금 좀 지적도 있습니다. 경기 부양 패키지가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탄소 지배적인 이제 중국이 지금 좀 경기 회복이 급하니까 그런 산업 성장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확연히 줄어들 걸로 이렇게 속단하는 것은 조금 이른 것 같다는 그런 것도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탄소 배출에 대한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영국에서 독신녀가 임신을 위해서 시술을 받는 케이스가 10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었다. 이 숫자로 드러나고 있는 건가요? 네, 가디언이 영국 그 기관의 그 통계를 이용해서 2022년 기준으로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네. 기증자 인공 수정이나 체외 인공 수정 같은 시술을 받은 여성이 한 5만 5천 명이 넘었고 이것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독신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10년 사이 한 3배 이상 늘어서 거의 한 9% 정도. 그러니까 임신 시술 여성의 10명 중 거의 1명꼴로 파트너나 배우자가 없는 케이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난자 냉동 이런 것도 좀 우리나라도 좀 많이 하잖아요. 뭐 그렇죠.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이 독신 네. 여성의 그 첫 시험관 네. 시술 연령도 2022년 기준으로 이제 물론 영국입니다. 네. 36.4세. 그래서 10년 전보다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 이런 그 독신 여성의 임신 시술 증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낙인 같은 게 조금 좀 예전보다 좀 덜한 것 같다.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떤 우선순위의 변화가 생긴 것도 변수가 된 것 같다고 봤습니다. 사회 인식 변화가 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지난 몇 년 사이에 이제 갈수록 많은 독신 네. 여성이 난임 치료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인 부정적 시각도 많이 좀 가라앉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가디언은 또 여기 덧붙여서 한부모 가정이 참 뭐 편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뉴스 선재기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